네, 써니요. 제가 NFT 2차 영상을 맨정신에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천대유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화천대유 터졌을 때 영상에서 그랬죠. 전통적으로 토건 세력, 부동산 개발 이익은 보수 정권이 가져가는 하나의 장치였다. 그래 왔다 이거죠. 그럼 대장동의 화천대유는 뭐냐? 그게 과도기 개발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그 보수 정권들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가져갔겠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뭐 빨갱이다, 친일파다 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예 일본이 통째로 한국을 뺏었죠. 식민지.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었고. 자, 미국이 헐값에 알래스카를 산 거는 그나마 굉장히 우아한 거래죠. 러시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좀 싸게 샀다? 뭐 그 정도. 경주 최부잣집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땅을 사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런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그나마 약간은 우아한 거래였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 뺏기 전쟁이었죠.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익이라는 것이 일제시대부터 현대는 일제시대부터 친일파의 이익하고 연관되어 온 것이죠. 그것이 이번 화천대유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제가 NFT 얘기를 하면서 화천대유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NFT에 대한 기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어떤 전문가 이름이 아마 데이비드 모리스일 건데, 이거는 이제 한글 번역된 거고, 여기 밑에 보면은 영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를 클릭을 해봤어요. 이 주장을 누가 했나 보려고. 그랬더니 아마도 잠깐만, 영어 기사를 딱 누르면 영어가 뜬단 말이죠. 이렇게 영어 기사가 뜨는데, 자, 이 사람은 암호화폐 투자자예요. 그리고 사회학자고 뭐 기술자고 그래요. 데이비드 모리스라는 사람인데 코인데스크의 칼럼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코인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야기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NFT의 그 2차 NFT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야기가 그 70~80%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의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렇게 과거에 무력에 의한 땅 뺏기 전쟁의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이제 자본의 전쟁으로 넘어왔고,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도 땅 뺏기 전쟁이었죠. 약자들을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막 텐트 치고 시위하고 뭐 다 몰아내고, 박정희 시절에 아주 어마어마했죠. 그 몰아내는 정도가 저기 연해주 시베리아에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동포들을 얼어 죽게끔 뿌려버리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비해서 좀 더 좋아졌지만 몰아내는. 그래서 그때 박정희 시절에 쫓겨난 사람들의 그 한이 보통이 아닙니다. 부동산 개발.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보수 정권으로 갔죠. 그 후회가 지금 국민의힘이고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땅 뺏기 전쟁이라던가 부동산 개발이라던가 또 전쟁의 이익이라던가 친일파가 뺏었던 땅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현재 아직도 한국의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있고, 근데 재밌게도
무기를 들었던 뭐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있는데 그 후손들은 즉 부당한 이익을 살인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그 후손들은 우아하게 갤러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왜 많다고 보느냐? 자본시장의 정점이 미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땅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눈치 빠르게 미술로 옮겨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옮겨왔다 이거예요. 미술시장으로. 갤러리를 운영한다거나 미술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란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부잣집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럼 과거로 쭉 가보면은 기득권에게 잘 보였던 흔적들이 나오죠. 근데 그 기득권은 물론 미국이었을 수도 있고 일본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한국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회들, 돈 벌 수 있는 기회들 잘 잡아왔죠. 그래서 미술 시장으로 그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고 급속도로, 그리고 고여 있죠. 미술품으로.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NFT에 대한 기사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NFT 예술 작품을 누가 사고 있는가? 에서 보면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 영상의 밑에다가 이거 한번 달아볼게요. 읽어보면 돼요. 한글 버전으로 달 테니까 링크를. 자,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건데 이게 경매 회사에서 뭐 소도비라든가 크리스트로 들어갔죠. 근데 일부죠, 일부.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 정도 일부인데 이 사람이 이 칼럼니스트가 NFT가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굉장한 히스토리가 쌓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NFT가 얼마에 거래됐다 근데 기존 미술품 시장의 컬렉터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하나의 음모론이 떠오르죠. 뭐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뭐죠? 본위가 없다는 거예요. 금이나 달러가 없다는 거죠. 기축통화가 없다는 것이죠. 기축이 없어. 자기 가치를 담보해줄. 단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유통하고 있어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보이는 음모는 뭐냐? NFT 거래를 비트코인이든 뭐든 암호화폐로 번 돈으로 어차피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는 거나 NFT 미술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나 둘 중에 하나로 따져보면 NFT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이익이란 말이에요. 좀 더 담보가 되는 거거든. 그 원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최소한 이건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NFT 거래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보느냐? 바로 그 기축, 본위를 획득하기 위한 발버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만큼 NFT는 위험해요. 자, 이우환 작품도 위작이 나오고 천경자 작품도 위작이 나왔죠. 천경자 작품 같은 경우는 그리기 어려워서 딱 보자마자 위작인지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수근 작품 같은 것도 그 아들이 위작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보면은 느낌은 와요. 이거는 아빠가 그린 게 아니라 아들이 그린 것 같다. 느낌은 온단 말이죠. 화가로서 그 직감미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법을 알기 때문에, 붓을 다뤄봤기 때문에 붓터치를 보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물며 NFT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의 특정 미술관에만 걸릴 수 있다고 칩시다. 내가 NFT 작품을 샀어. 그래서 내가 임대한 메타버스 미술관에만 그걸 걸 수가 있어. 그거 해킹 안 될까요? 해킹? 아마 전 세계
수천 개의 미술관에서 똑같은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을 확률이 많을걸요. 그럼 그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메타버스 안에서 딱 거기서만 전시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NFT에 대량 해킹, 그 다음에 사기, 즉 이게 진품이다라고 파는 사기는 실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아날로그 작품보다 위험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훨씬 높아요.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자,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왜 NFT에 투자를 하냐? 발버둥이에요. 기축과 본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발버둥. 그리고 미술품이 기대고자 하는 것이죠. 왜? 미술품의 오리지널리티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유니크, 그 유일성이. 자, 그 힌트가, 물론 그 힌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게 빨리빨리 건너뛰는 미래학자다 보니까 저는 그 힌트라고 느껴지는 게 좀 나옵니다. 뭐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예쁘게 포장하면 NFT 시장이라는 것은 2030들의 시장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한 사람들의 시장이다라는 말을 MZ세대의 시장이다라고. 그러나 정작 MZ세대는 진짜 진품을 더 많이 사고 있어요. 이 NFT 사는 MZ세대 뭐 글쎄 0.1%나 되려나? 우리나라에서? 통계는 제가 조사해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술작품의 어떤 그 가치 등등등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코인 투자자가 NFT에 대해서 쓴 기사에서. 자, 일단은 제가 NFT 1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NFT의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 추억에서 나온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메타버스가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간에 많이 전시가 된 작품일수록 값어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추억이죠. 인간이 그것을 본 기억이 많아야 돼요. 마치 유행가처럼 많이 들어봐야 유행하는 것처럼. 그건 뭐 그런 거예요. 추억이에요, 핵심은. 자, 그리고 그 NFT에는 문화적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화적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커런시라고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 있는데 그 NFT를 팔면서 NFT가 팔리면 원작을 뭐 소각한다거나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되게 웃기는 일이고 데미안 허스트는 원래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 친구가 미술계에 데뷔할 때부터 본질보다는 미술 작품이라는 어떤 그림이라는 본질보다는 마케팅에 굉장히 집중했던 친구입니다. 초창기 데뷔할 때부터. 그러면 나는 이 데미안 허스트의 이 통화라는 그 작품이 상당히 마케팅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작가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슈라는 흐름을 타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데미안 허스트가 NFT 작품이 예술화되는 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작품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롱하는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데미안 허스트는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돈을 벌고자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도 예술의 상업화를 조롱하는 주제 작품들을 많이 했다. 자, 제 영상 댓글 중에 연재비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길거리 예술가 누구죠? 그 벽화 그리는. 그 사람이 오히려 상업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NFT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한 그림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상황. 그리고 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서 뭐 전시가 일어나고 자본주의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제 본론으로 넘어갈 때가 됐는데
NFT 아티스트의 비플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츠라는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지와 상상력 면에서 공상과학 소설과 뭐 스타워즈 뭐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의 변형물에 불과하다. 예술적인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 키치란 얘기죠. 지금 굉장히 갈 길이 이 디지털 아트의 작품성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 팝아트하고 좀 비슷하긴 한 건데, 이런 것들 보면 팝아트 느낌이 정말 많이 난단 말이죠. 네. 이런 게 뭐 스타워즈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자,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NFT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의해서 전략적인 거죠. 암호화폐의 어떤 그 거래 활성화 같은 거를 이 NFT로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 전체 칼럼에서 재밌는 얘기가 지금 내가 좀 찾고 있는데 잠깐만요. 좀 앞부분에 나오나 보네. 이 부분을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자, 그 작품이 잠깐 중간에 나오네. 이 기사에서. 그 자화상이.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달러의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의 유일한 경쟁자가 예술품이다라는 얘기가 이 칼럼에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예술품 본위 기축통화로 달러의 시대가 저물면 그 다음에는 예술품 본위 기축통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와, 저는 칼럼에서 이 얘기를 한 거 처음 봤어요. 전 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 시대가 온다고. 아, 정말. 자, 여기 나오네. (2018년에) 자, 여기서 쭉 읽어볼게요. 이 그림이 기사 나오는 전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가 좋아요. 직접 읽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NFT가 과거 예술 작품의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 사회적 영향력과 시장 동력의 이점을 똑같이 누릴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 시장 내 NFT 열풍은 거세지만 그 중에서도 고급 NFT 시장은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이제 막 진입하기 시작한 영역이다. 디지털 수집품의 높은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수는 한정적이며, 현 시점에서 순수 예술품은 미국 달러의 주요 라이벌이다. 아, 유일하다라고 얘기는 안 했네. 근데 저는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 시점에서 순수 예술품은 미국 달러의 주요 라이벌이다. 달러의 기축성을 대체할 만한 것이 금이 아니라니까요. 환금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물량도 안 되고 뭔가 유통을 담보할 수도 없고 그래요. 폭발적인 통화량을 감당할 수도 없고 금은 예술품밖에 없는 겁니다. 대안은. 저부터 제가 그 예술품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 자, 예술품이 미국 달러의 라이벌이라는 표현이 이 칼럼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암호화폐를 옹호론자가 쓴 칼럼이에요. 자, 2018년 예술품은 와인, 다이아몬드 및 우표를 제치고 고액 자산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비전통 투자 자산으로 떠올랐다. 만약 NFT가 순수 예술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다면 계속해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컬렉터들은, 오프라인에서 그림을 사는 컬렉터들은 NFT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해요. 그거 사지 말라고 막 주장하는 그 유튜버도 있죠. 뉴욕에서 방송하는.
자, 마스터워크의 CEO 스콧 리는 우리는 NFT를 예술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는 암호화폐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리는 1990년대부터 예술작품 수집을 해왔으며 세계 최대 규모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마스터워크는 고객들을 대신하여 예술작품을 구매하는 회사로 현재 예술시장의 최대 구매자다. 아무튼 현재 600억 순수 예술품의 판매 규모가 연간 600억 달러에 지금 이제 비공식적인 것까지 저는 100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60조 맞죠? 60억 달러. 아마 그럴 겁니다. 공식적으로 잡히는 거는 60조. 비공식까지 하면 한 100조 정도로 미술 시장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기록된 게 5천억 정도. 근데 이제 올해 1조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한국 미술 시장에 비공식까지 따지면은 아마 1조를 올해는 넘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한 3배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 3천억의 3배니까 이제 거의 1조 정도 되는 거죠. 거의 3천억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국 미술 시장이. 자, 그래서 자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유명한 거장 예술가들의 작품의 투자 수익은 S&P 500 지수보다 180% 더 높았다. 이것이 NFT 기준에서 그렇게 큰 수익률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본 사람은 장기 수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실적이 없다면 NFT는 금융 투자의 관점에서 여전히 투기성이 짙은 자산이다. 등등등. 그래서 NFT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쭉 얘기하고 있는 칼럼인데 이 칼럼에서 굉장히 이제 결론. 자, 제가 제 미술품은 문명사적인 작품이고 평행우주론을 다루는 이 눈동자의 우주라는 작품은 정말 신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고귀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컨셉이고 그때 제 온몸에 전율이 번개를 맞은 전율이 있었을 정도의 그런 걸 느꼈는데 정말 몸으로 느꼈는데 느낌적 느낌이 아니라 몸으로 느꼈어요.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제 그림이 그리고 제 그림을 시드머니로 한 사업이 과거에 무력으로 살생을 통해서 얻었던 자본 그 자본에 대한 아름다운 복수 같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선한 사업으로 그 돈을 선하게 아름답게 다시 푸는 겁니다. 세상에. 그것이 현재 신께서 이 그림을 제게 주신 하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 신탁이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NFT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규모 해킹 사태로 인한 가치 손실이 올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암호화폐부터 망가집니다. 그 전에 암호화폐 망가지고 나서 NFT도 한번 대규모 해킹 사태가 일어났죠. 그러나 NFT를 다루는 벤처기업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데스밸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다가 망가졌다가 대규모 해킹 사태 때 완전히 그 중에 많이 망하겠죠. NFT를 다루는 회사들이. 그리고 갤러리에서 만약에 다룬다면 손해도 많이 보겠죠. 그리고 다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에다 뭐라고 썼어요? 비트코인은 화석이 될 것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영원할 것이다. 이 지구를 지배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 이렇게 썼잖아요. 책에다가. 그게 거의 6년 전에 원고를 쓴 건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 영향력이 저는 10분의 1, 20분의 1로 추락한다고 전부터 얘기했었죠. 그런 역할이고, 블록체인이 완벽해졌을 때 점점점 그 보안성이라던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만물망이 돼야 돼요. 하나의 전 세계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심지어 우리 인간의 두뇌까지 연결이 돼야만이 완벽한 블록체인이 되는 건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어느 정도 다 연결이 돼야만이 NFT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순수 예술 작품의 그 가치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많이 따라오면 100분의 1까지, 지금은 한 10,000분의 1 정도 수준이겠지만 많이 따라와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왜? 블록체인이 완성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NFT도 완성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려면은 AGI가 전 세계 보편화가 돼야 돼요. 이 얘기는 전부터 제가 고리들 TV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5차 산업혁명이에요. 인공지능이 보편화돼서 블록체인이 완벽해지는 순간, 그것이 진정한 블록체인 혁명이고, 그것이 5차 산업혁명인데 쉽게 오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과도기 20, 30년은 달러가 망가지고 나서 예술품을 통한 기축통화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예술품의 기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기축의 기축. 그것이 바로 제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신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